현대의 한글 서예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글을 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명필로 유명한 현대의 서예가들도 다 한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한글 서예의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김기승 선생입니다. 이 원곡 김기승 선생은 1909년에 태어나서 이제 20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곡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많은 작품을 다 기증을 했죠. 그래서 종로구에 그 작품 기증하는 바람에 그 종로구 신청사에 원곡 서예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곡 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1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후 1년 후에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원곡 서예관이 완성됐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원곡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시작과 끝이 아주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런 점에서 아주 매우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색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제 유행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서 결국 원곡 서예문화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기독교 쪽에 많이 친밀을 해서 교회와 관련된 글씨가 현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찬송가 이런 게 대표적인 글씨가 바로 원곡체로 또는 원곡풍으로 불릴 수 있는 글씨입니다. 김기승 선생은 독립선언서도 자기 글씨로 써냈고, 안창호 선생 비문도 자기체로 써냈고, 특히 이제 국어대사전이라는 제목도 아주 대표적이죠. 그 이이승의 국어대사전 그 표지 글씨도 바로 원곡체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라는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글씨에 아주 많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볼 수 있는 이쪽 시작과 끝이 도톰하게 아주 이제 강조되어 있는 글씨가 바로 이제 김기승의 글씨입니다. 그래서 한글체도 이렇게 썼고, 이것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글을 이제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글씨체는 궁체와는 아주 다르죠. 독특한 글씨체인 것이죠. 때로는 회계에서 확실하게 이제 생략이 돼서 이렇게 실로만 이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처음과 끝이 강조되고 중간은 생략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한글 서체본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서체본을 구해서 쓰면 이제 원곡체를 이제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낸 책도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 한글을 창제했는데 원곡이 한글을 정말 훌륭하게 잘 써줘서 고맙다는 그런 표시겠죠. 두 번째 인물로 김충현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중 김충현 선생은 1921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죽습니다. 원곡보다 한 6, 7년 늦게 돌아가시죠. 글씨뿐만 아니라 시로도 유명하고, 최근에 일중 김충현의 삶과 서예라는 책으로 작품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이 김충현 선생의 글씨는 정말 많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절 글씨, 사찰 일주문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현판, 무슨 연구소라든가 뭐라든가 아주 많아요. 아주 거의 보면 한 50% 이상이 넘을 정도로 김충현의 글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중기념사업회에서는 그런 현판 글씨를 모두 모아서 그 책자, 큰 책자로 한 2, 3년 전에 다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기념사업회에 요구하면 그 글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충현 선생은 이제 한자로도 많이 썼지만 이제 한글로도 써서 김충현이 쓴 일중 한글서야라는 책을 남기고 있다는 것 알고 있기 바랍니다. 김충현의 그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많은 것이 이제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좀 일반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잘 보십시오. 그 많은 글씨의 옆에 보면 일중이라는 호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신문 제호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써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수신문이라는 것도 한글로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고하게 써줘서 여전히 그 신문의 로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로고라는 말 쓰죠. 그런데 진짜 이렇게 개인의 글씨가 로고화될 수 있는 전통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오쩌둥의 글씨가 많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영향이 있었던 학자들 뭐 꼬모로라든가 그런 사람들 글씨도 있고 또 한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인물의 글씨가 이렇게 로고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요 일중 김충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바랍니다. 이런 글씨를 통해서 뭔가 그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책자 아니면 기구의 그 정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김충현은 여러 가지 이제 한글에 관한 한글 이제 그 병풍도 쓰고 또는 뭐 시도 쓰고 그랬다는 거 이야기 바랍니다. 모아서 보면 여러 가지로 느낄 게 많을 겁니다. 특히 글씨체는 이제 한글의 전통적인 후민정음체에 기반해서 쓰기도 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일중 김충현의 동생인 여초 김응현 선생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비슷한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1927년에 태어나서 2007년에 죽었으니 말입니다. 이분은 그 호태왕비, 다시 말해서 광개토왕 비문에 반해서 아주 이에 기초한 한글체를 쓰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을 쓰고 또 쓰고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체인 호태왕 비체를 본인이 이제 강조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글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전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열심히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고유한 서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초도 그걸 여초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호태왕 비 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모범이 있어야지 좋은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김응현 선생의 글씨도 유명해서 현재 강원도 인제군 만해로에 서예관이 세워졌습니다. 여초 서예관입니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 거기에 가면 김응현 선생이 했던 한글서의 모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한자로 쓰여진 호태왕비체를 복원해서, 호태왕비체는 예서 중에서도 옛날 예서인 고해였죠. 그 고해를 복원해서 자기 체를 만들었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본인의 여초 거사라는 호를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때 거사라는 거는 머리는 안 깎았지만 스님처럼 살겠다라는 뜻이죠. 거사라는 거는. 여초라는 거는 처음과 같은 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처음과 같은
승려되지 못한 스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후민정음도 썼어요. 처음에 세종대왕 어제 후민정음의 판각본이 너무나도 예쁘고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 글씨를 이렇게 써라. 그야말로 처음으로 글씨를 창작해서 글씨를 쓰는 것이니 얼마나 이 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습니까? 바로 세종 어제 후민정음을 기반으로 이 김응현 선생이 아주 연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죠. 이 후민정음 체를 서예전에 내서 우열을 나누고 얼마나 잘 썼냐, 또 상도 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의 시작을 바로 김응현 선생이 앞장섰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다뤄야 할 인물이 신영복 선생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호는 이제 소의 귀라고 우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우이라는 건 서울에 우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이도라는 말도 있지만 쇠기로 이제 한글로 호를 만들어서 쓴 쇠기 신영복 선생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제 1941년 그래도 후대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2016년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1968년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쉽게 얘기해서 공산주의자다 이거죠. 그래서 20년간 복역을 합니다. 20년 동안 뭐 하겠습니까? 딱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고전 읽기, 하나는 글씨 쓰기.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계속 편지 쓰고,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야 누구든지 보는 거 아닙니까? 엽서체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글씨와 이제 고전에 빠져서 고전을 글씨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글씨로 어머니께 편지도 쓰면서 그렇게 연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8.15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신영복이 그 감옥에서 열심히 연마한 글씨를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분이 워낙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성공회대 교수로 1998년도에 초빙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학 책도 내지만 고전 읽기라는 책도 많이 내서 많은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소설 중에서 조정래 한강이라는 표제도 써주고, 그리고 대통령의 슬로건 있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쓰고, 특히 아주 유명한 일반적인 것이 바로 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소주의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바로 신영복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신영복체라고 하거나 또는 쇠기체라고 해요. 직지 소프트라는 데에서 정리해놓고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여기 아카이브 소개할 테니까 들어가서 보면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소주체, 이 처음처럼 채를 보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이런 거나 쓰고 그랬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 1억 원을 받아서 성공회에 대해 다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라고. 자, 이렇게 무상 보급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써보기 바랍니다. 직지소프트에서 개발한 글자 수가 2,350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5번째 다룰 인물이 여태명이라는 인물입니다.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도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요. 원광대 제가 강의를 나갈 때 그때 교수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 분이기도 하지만 이미 환갑은 넘었지만 특히 전라도 지역의 수많은 한글씨가 다 이 여태명의 글씨입니다. 따라서 소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체 외에도 수많은 한글 글씨가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을 이제 민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민체를 통해서 자기의 글씨체를 이제 쓰겠다라고 한 사람이 여태명 교수입니다. 여태명 교수는 호남 지역의 민체는
유유자적하고 이게 너그럽다는 얘기죠. 느긋하다는 얘기고, 그다음 영남 지역은 약간 우스꽝스럽고 촌스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글씨체를 다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기념하는 글씨도 바로 여태명이 썼습니다. 그리고 전주 톨게이트 현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두 썼어요. 들어갈 때는 이제 모음을 크게 쓰고 나갈 때는 자음을 크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건 엄마니까 안아주고 나갈 때는 아들이 세상으로 떠나니까 크게 쓰고 이렇게 모음과 자음에 엄마 글씨, 아들 글씨라는 글씨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주 지역에 쓴 수많은 막걸리 글씨도 그 여태명의 글씨입니다. 효봉체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그렇고 아주 많이 전주 지역에 가면 다 이분이 전주분이거든요. 거의 다 효봉체입니다. 그래 한글 폰트도 효봉체 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씨체가 또 현대에 있었다는 거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쓴 글씨는 효봉 봄체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시에서는 이제 서체는 형태적 구별을, 그 다음 서풍은 작가의 특색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으로 체로 통틀어서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둘 개념적 구별은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전예, 해, 행, 초서 5가지 서체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전예, 해서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구별이지만 행, 초서는 필기 방식에 따른 구별이었다는 것, 완전히 다르다는 것, 다른 범주가 같이 있어서 헷갈릴 것입니다만 구별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종이에 쓴 첩은 쉽게 마모가 되지만 돌에 새긴 비문은 원래 모습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금속학이 바로 원래 모습을 잃지 않은 청동기와 비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종이에서 쇠와 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죠. 네 번째로는 궁서체가 바로 궁중에 쓰이던 글씨였다는 것,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궁서체로 많은 한글 소설들이 유행했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현대의 서예가로는 김기승, 김충현, 응연 형제, 그리고 신영복, 그리고 여태명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한글 서예 즐기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누리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